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비상겸 사태 이후에 경제 성장률 하락, 또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취소했던 송년회 모임들도 그냥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이 전월 대비 3%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우리 경제가 가뜩이나 소비가 잘 안 돼서 상당한 고통을 겪고 그랬습니다. 예. 네, 그동안 금리가 인상되는 속에서 물가는 부담이 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쓰기에 여력이 부족했고 또 사회적 심리적 분위기도 그게 못 따라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경랑 속에서 실제로 12월 들어서 소비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게 통계로도 확인이 됐어요. 가장 소비 상황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신용카드 지출액입니다. 예. 요즘은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거의 99%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다 대변해주는 지수인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공식 통계는 안 나왔는데 미리 사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12월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 지난달 대비 3% 정도 줄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3% 보통 그동안에 우리 경제 성장률, 경상 성장률 정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 전국 불안 속에서 한 5% 정도의 소비가 실제로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 소비 심리 지수, 이게 곧 한국은행에서 CSSI를 발표할 텐데요. 이 대목도 지금 위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충격은 없다 하더라도 경제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생산도 줄고 소비도 줄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제 활동에 충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비의 경우에는 예상했던 소비가 줄는 것보다도 예상하지 못한 이번처럼 갑자기 어떤 전국 불안이 생겨서 갑자기 소비가 줄면요, 기업들이나 상공업체들은 소비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재고도 쌓아놨고 또 생산품도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때 소비가 안 되면 가뜩이나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그나마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제조 불안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각도에서 지금 국회의장도 그렇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고 제발 좀 송년회 같은 것은 예정에 했던 것은 좀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건실화를 위해서라도 급격하게 이렇게 사회 분위기를 너무 의식해서 소비를 줄이는 것도 지금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내년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추경을 해서 돈을 풀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추경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잠재 성장률은 다른 물가라든지 부작용 없이 우리 능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 한계치, 이것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평균 정도 한다면 잠재 성장률보다는 성장률이 높아야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도 저게 높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경제 체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컴퓨터 그래픽에 보시다시피요, 잠재 성장률이 2004년에 2.0에서 계속 지금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45년 가면 0.6, 2050년 넘었으면 0%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당히 우리 경제 중장기 전망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떨어지냐면 첫 번째 인구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산 주체로서의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이제 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목표치가 4%입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그에 못 미치고 있죠. 근데 예. 그나마도 지금 잠재 성장률이 2%인데 그것이 평균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 내년도 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가 1.9로 지금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능력보다도 더 못한다. 이제 이래 두니까 이게 경기가 부진한 것이 거시경제 지표로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바로 이제 그런 각도에서 여기서 우리가 특단의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그중에 이제 1차적으로 정부의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입니다. 경기가 급격히 떨어질 때는 재정을 확대하는 그것이 뭐 경제학의 금과 옥조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실제로 한국은행 총재도 추경 좀 빨리 하자. 그래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자. 정부가 돈을 좀 써서 하자. 이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이런 그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니까 추경의 금액, 추경의 타이밍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지금 내년 1월인데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내년에 673조 예산을 통과시켜놨는데 정부가 당초 신청했던 것에 비해서 4조 정도 줄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심리적 안정을 주는 측면에서라도 정부나 국회가 예. 추경 논의를 좀 바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추경은 예산을 써보고 모자랐을 때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상황, 경제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급격히 떨어질 때는 추경이 나와서 그 급격한 하락을 막아주면 그것이 하나의 마중물이 돼서 사회적 코스트를 최대로 줄이면서 또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추경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사님께서는 그러면 그 추경 시기랑 규모를 언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예. 뭐 내년 예산이 이제부터 집행되니까 정부에 돈이 없는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순간적으로 고통을 겪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부가 삭감했던 규모가 한 4조 정도 되는데 물론 그것을 뭐 똑같이 그 항목도 그대로 살려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상 성장률 목표치 정도까지는 예산을 증가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그래서 경상 성장률 하면 목표 성장률 2%에다가 물가 성장률까지 포함하면 전년 동기 대비 4% 정도까지는 늘어나도 경제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당장에 돈이 급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심리적 요인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추경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또 생산량, 공급량도 좀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에서도 좀 서두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물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고환율 여파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지난달에 국내 공급 물가가 크게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생산자 물가도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거든요. 이거 우리 경제에 좀 나쁜 신호 맞습니까? 원래요, 언론 교과서에 보면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되면 이를테면 지금 잠재 성장률보다 더 못한 1.9로 떨어지면 물가는 안정되는 그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물가하고 성장은 서로 따로 다른 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 토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상이 말이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교과서하고는 달리 물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그러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에 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면요. 현재 생산자 물가가 이제 한 서너 달 이후에 소비자 물가로 선행이 되는 물가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데 물가가 반등세는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4지 않습니까? 네. 2% 아래면은 뭐 물가가 높다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픽의 하나의 추세를 보면 내려가다가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대목이 문제고 지금 환율을 잘 지적해 주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수입 물가, 그 환율 상승분만큼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환율 상승 지금 오늘 드디어 1,450원도 돌파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오른 것만큼이
다음 달, 다다음 달 물가에 반영될 테니까 지금부터 물가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현재 생산자 물가가 1.4지만 이게 다시 2.0으로 높아진다면 그야말로 저성장 속에서 고물가, 최악의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 물가 추세선을 보면서 좀 조심하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수입 물가 오름세가 소비자 물가를 덩달아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건데 이 시장이 언제쯤 분위기가 개선이 좀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환율인데요. 예. 환율이 안정만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 물가는 최근 한 1년 동안 급속하게 안정 기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물가를 잡은 경우이기 때문에 환율을 잡을 수만 있다면 큰 고통이 없이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의 변수가 지금 환율인데 환율이 지금 1,450원, 51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예. 이게 2009년도 당시 글로벌 외환위기 당시에 1,488원, 그게 최근 역대 최대 환율인데 그거보다는 낮지만 거의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게 우리나라 저 환율이 10월 달에 1,300원이었다고요. 10월 달에. 그러면 그 사이에 15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것은 국내 정세가 불안한 이 요인도 있지만 예. 사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게 지금 미국의 달러 강세, 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소폭하면서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대폭 줄이겠다. 이 발언, 이른바 제롬 파월 쇼크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급등하는 국제적인 요인도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그러면서 이 총체적으로 환율 관리도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네. 다행히 지금 수출은 꾸준히 지금 큰 충격 없이 계속해서 흑자 기조 속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물가 얘기하면 항상 월급 빼고 연봉 빼고 다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작년에 우리 직장인들이 연봉은 어떻게 받았는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4,300여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전년보다 100만 원 이상이 늘어난 거고요. 또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인데 이게 전체 직장인 중에서도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이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남한테 고용되어 있으면서 월급 받는 사람들, 흔히 우리는 급여 생활자라고 그러는데 이 급여 생활자들의 지난해 2023년도 평균 대한민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이 4,300만 원. 그 1년 전에 비해서 1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예. 아, 좋은 거다. 일단 소득이 늘어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퍼센트로 보면 이게 한 2% 정도 늘어났는데 그 시절에 물가는 4%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게 실질 소득은 감소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액면 금액만 보면 좀 착시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2023년에 평균 소득은 늘어났지만 실질 소득은 줄었다.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연봉이 1억 원 넘는 사람들의 비중은 전체 급여 생활자 중에서 6.7%로 퍼센트가 오히려 많이 늘어났습니다. 15명 중에 1명은 1억 원 이상 번다. 우리가 한때 억이라는 숫자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하는 큰 숫자로 알았는데 우리 주변에 15명 중에 1명은 억대 연봉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 전체 평균은 별로 늘어나지 않은 속에서 억대 연봉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양극화가 좀 더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렵지만은 잘 되는 쪽은 여전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지금 급여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안 되는 곳은 그만큼 급여가 깎이고 있는 상황이죠. 지역별 통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서울이 1등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울산이네요. 울산 지역이 서울은 고소득자도 많지만 저소득자도 많은 반면에 울산은 평균 소득자 중에서 중상층이 집중적으로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기술자들, 대졸 기술자들이나 젊은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밖에 또 세종 같은 시, 행정 수도지 않습니까? 저런 데도 상당히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